정보와 지혜의 보고, 대학신문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캠퍼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원대신문에서 유용한 정보와 지혜부터 파헤쳐 볼게요. 국어국문학과 임석규 교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우리말 구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신 글이 있는데요. 정확하고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언뜻 보기에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우리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동해물은 마르는 것이고 백두산은 닳는 것이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음식물과 애완동물 출입 금지. 사실 음식물 출입 금지와 애완동물 출입 금지가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애완동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경고문이 붙게 될까? 아마 애완동물과 음식물 반입 금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또한 틀린 것이다. 음식물 반입이라는 말은 쓸 수 있는데 애완동물 반입이라는 말은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물 반입 금지와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심코 불렀던 애국가 가사와 표지판을 다시 보니까 어법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렬 구조를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능한 한 짧게 끊어서 쓰는 습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짧게 끊어서 쓰게 되면 그만큼 틀릴 확률도 줄어든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한 줄 이상 길어진 문장은 10중 8구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 이어서 민주화를 위한 희생, 기억을 통한 추모라고 한의학과 전종혁하고가 쓴 특집 기사의 일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소개하는 짤막한 글이 실려 있네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로 취재를 떠나는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힌츠페터를 도와준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하루 동안의 취재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이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독일인 기자의 시각에서 당시 광주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실현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뿌리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건 자발적 민주화 운동, 이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이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그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이어서 조선대학교에서 발행한 조대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의 수피아 여학교부터 남궁역 장로 가옥터까지 만세 현장이라는 기사를 읽어볼게요. 광주의 3.1 만세운동은 미국인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수피아 여학교의 힘이 컸다. 광주 3.1운동의 주축인 수피아 여학교를 시작으로 양림교회, 3.1 만세운동 기념길, 남궁역 장로의 집터까지 3.1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와 아우네 장터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퍼졌던 1919년 3.1운동은 광주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광주 3.1운동의 모습은 어땠을지 박지훈 기자의 기사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수피아 여고 정문에 들어서면 거대한 크기의 한 동상과 마주하게 된다. 4명의 여학생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의 광주 3.1 만세운동 기념 동상이다. 동상 아래의 설명석엔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피아 여학교 2명의 교사와 19명의 학생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옆으로는 그들을 기리는 뜻으로 헌정된 추모시가 새겨져 있었다. 동상을 둘러본 뒤 교정 안에 있는 수피아 홀로 걸음을 옮겼다. 양식 구조의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수피아 홀은 1919년 3월 10일
수피아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수피아 여학교 박예순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만세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쳤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만 하는 그 암울했던 시대. 아마 박예순 교사는 내일의 희망을 학생들과 같이 맞이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의 제자 윤형숙은 박예순의 정신을 이어 거사 당일 선봉에서 큰 소리로 대한 독립을 외쳤다. 윤형숙의 선창에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외쳤으며 독립선언문과 경문들이 광주 시내에 흩날렸다. 윤형숙 열사는 자신의 왼쪽 팔이 커다란 일본도로 내려쳐지는 순간에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일본 헌병의 물음에 보다시피 난 피 흘리는 조선의 혈려다라고 대답해 일본 군경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광주에서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을 끝으로 진압됐지만 이후로도 그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담양, 장성, 한평, 곡성 등 주변 호남 지역에서 그날의 함성이 퍼졌고 이념을 초월한 전면적인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그리고 그 역량은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셨죠. 3.1운동이 끝나고 101년이 된 지금, 지면으로 남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광주 3.1 만세운동을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대신문의 박지윤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 원더풀 라이프의 추천사를 한번 만나볼게요. 당신이 선택할 단 하나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사후세계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기 전 머무르는 중간역 림보에서 7일간 지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 기억은 영화로 만들어지고 기억의 영화를 간직한 채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 림보에 남아 다른 이들의 기억을 돕는다. 흔히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우리는 잊고 잊히는 과정 속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으로 삶을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 별일이 아니게 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진 삶에 익숙해지곤 한다. 인간은 그런 삶을 산다.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순간의 감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 영화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가치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영화는 림보의 직원 시오리의 대사를 끝으로 관객에게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당신이 선택할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을 혹은 평범한 일상을 떠올릴지 모른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럴 만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는 말한다.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를 스쳐간 모든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추천사를 읽고 나니까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미리솔 기자는요, 미술관에 간 의학자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미술관에서 읽는 의학 이야기. 책 미술관에 간 의학자는 미술을 사랑하는 의사인 작가 본인이 들려주는 그림 속 의학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피테르 브리얼의 그림 맹인을 이끄는 맹인의 인물들이 당시의 무능한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식민지 네덜란드라는 상징을 풀어줌과 동시에 묘사된 그림을 보고 각각의 인물이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었는지까지 유추해낸다. 이처럼 해부학부터 정신병까지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학과 관련된 정보와 명화의 조합이 신선하다. 작가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만연했던 시기의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흑사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설명한다. 조스 리페랭스의 역병 희생자를 위해 탄원하는 성 세바스티아누스에는 온몸에 화살이 꽂힌 한 남자가 신께 기도하는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 남자가 바로 성 세바스티아누스다. 그는 기독교 순교자로서 화살바지가 되는 형벌을 받았으나 온몸에 화살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에게 흑사병은 균을 통해 전염된다는 개념보다는 쏟아지는 화살과 같았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려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그려 넣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을 누군가 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까? 지옥도로 그려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산대신문 전운정 기자가 쓴 기사 만나볼까요? 재난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장애인들의 상황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썼는데요. 먼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의 비중이 비장애인의 경우 12%가량인데 반해서 장애인은 무려 57.4%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까요?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운영되는 재난 방송과 알림 방식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 지원이나 자막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자 형식의 재난정보 알림도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재난정보 전달은 문자 메시지, 알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게 이러한 알림은 무용지물이다. 이들은 문자 형태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코로나19 사태는 장애인의 재난 대처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발표는 초기에 수어 통역이 동반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장애인들의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재난 대피 행동 요령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재난안전 포털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정부 사이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재난 대피 행동 요령을 찾기 어려웠다. 공공기관 및 복지단체가 장애인 전용 재난대책 설명서를 제작했으나 수록된 정보가 부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장애인 전용 재난대책 설명서를 제작했지만 장애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시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고 장애 유형의 일부만 다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재난 대피소를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피소는 출입구가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진입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안전 유도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에 대한 정보는 어느 곳도 안내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재난에 대응하는 담당 부처도 분산돼 있어 관련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어려운 편이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재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지역구청장이 재난 관련 책임기관장을 맡는다. 재난 취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장애인들은 재난에 자립적으로 대피하기 힘들어 주변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문헌정보학과 남현호 학우가 좋은 글을 쓰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개한 맛있는 글을 위한 레시피라는 기고문을 읽어볼게요. 필자는 좀처럼 글을 고쳐 쓰지 않았다. 글을 못 쓰진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작문을 일필휘지라 여기며 긴 글도 단숨에 써내리기 일쑤였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워 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대신문에 들어온 뒤로 필자가 쓴 글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때 몹시 부끄러웠다.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 문제의 원인이 나인 걸 알아챈 순간부터는 탓을 돌릴 대상도 낙심하며 낭비할 시간도 없었다. 100번 틀리면 101번 고치자는 생각으로 밀고 나갔다. 이렇게 수십 번을 고쳐야만 그나마 읽을 만한 수준의 글 한 편이 나왔다. 좋은 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읽을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고쳐 쓰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과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좋은 글이란 어느 날 갑자기 섬광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수한 수정과 고민의 시간만큼 글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부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갇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한때 글을 쓴다기보단 그저 채우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이었다. A4가 활자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더구나 그것을 보며 세계적인 명필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도취감에 빠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게 쓰인 글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글에 지나지 않았다.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글은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여러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글을 쓸 때 좋은 기사가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쓰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읽기 위한 글이 바람직한 글이다. 필자는 좋은 기사를 써서 저절로 손이 가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 보기부터 군침 도는 맛깔나는 글을 쓰고 싶다. 네, 남현호 기자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사회학과 양소영 학우가 쓴 어떤 하루라는 제목의 글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하루에 관한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우리 학교 정문을 지나면 넋터에서 인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봄이 오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치마를 입는 여하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때 이상하리 많지 계단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남고생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학교에 갈 때 치마를 입지 않는다. 수업에 들어간다. 남자 교수님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성적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른 학우들의 반응도 무섭다. 다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한다. 몇몇 구멍은 휴지로 겨우 막혀 있다. 혹시 모르니 화장실 문고리 등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에 외투나 가방을 걸어 막아놓는다. 이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일상이 된다. 내가 예민하다거나 이 글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맞다, 나는 예민하고 이 글은 진부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하는 이야기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하루를 일상적으로 보내면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집에 돌아와서도 경계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도 양소영 학우의 우려처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곱씹으면서 글의 마무리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유구한 성착취의 역사를 자랑한다. 1997년에 태어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될 때까지 법은 항상 가해자의 편이었고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죽었다. 그런 현실에서 자라온 여성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서로의 예민함을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살자고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이 되어버린 잔인한 하루들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몇 번이고 되뇌면서. 네, 대학신문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